고1 국어 금속류 내신 대비 9의 3단원 근현대의 한국문학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 볼게요. 자, 살펴봅시다. 완장, 윤홍길, 작품 소개. 1980년에 발표된 장편 소설로 완장에 대한 주인공의 집착을 통해 완장에 대한 주인공의 집착, 완장질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80년대의 사회상을 볼 수 있고 완장에 얽힌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도 볼 수가 있다. 한국의 미학이라고 보이는 해학성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지만 부조리한 대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지, 역시 우리나라의 문학은 해학이 기본이죠. 밑에 작품 구조도 보기 전에 전체 줄거리는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 해요. 전체 줄거리 읽어볼 시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확인하셨을 거라고 믿고 작품 구조도 볼게요. 땅 투기로 성공한 저수지 관리를 종술에게 맡긴 이제 종술이의 완장질이 시작이 되죠. 완장을 차고 동네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 가리지 못하고 자신의 고용주인 최 사장의 낚시까지 금지해서 관리인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완장질을 더 이상 못하죠. 하지만 해고된 이후에도 계속 완장을 차며 바로 완장에 대한 집착,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지. 저수지를 지켰으나 가뭄 해소책으로 저수지 물을 빼면서 할 일이 없어지고 종수리 부월과 함께 마을을 떠나게 된다. 아, 씁쓸하네요. 이렇게 완장질의 결론은 저렇게 되더라. 장편 소설이고 현대 소설이고요. 이 부분 풍자적 해학적이고요. 향토적, 비판적입니다. 무엇에 대해? 완장에 대한 집착. 독재 정권이 횡포를 부리던 7, 80년대 전라북도의 농촌, 왠지 사투리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완장에 의한 폭력, 완장에 의한 폭력은 한 시기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일제시기 헌병, 공산주의자들, 저수지 관리인들이라고 해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라고 확인. 주제, 권력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 풍자.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권력의 폭력성을 비판합니다. 전라도 방언을 토용해서 사실감을 주고 생동감을 주고 향토감도 줄 수가 있겠죠? 인물의 과장된 행동과 어리석은 모습 등을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해학성을 계승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완장 윤홍길, 작품의 중심 인물 살펴볼게요. 종수리, 완장질하는 녀석이죠. 허황되고 허풍이 세고 권력의 상징인 완장에 빠져 몰락한다. 완장에 대한 분노도 있고 동경도 있어서 품던 중 완장을 두르게 되었고 권력의 위력을 맛보며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즉급각 관리인이 뭐라고 이렇죠. 우남댁 종수리의 어머니인데요. 완장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남편이 완장 두르고 완장질 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6.25 전쟁 때 붉은 완장을 두른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서 가정이 파괴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종수리와 우남댁 둘 다에게 있지만 완장에 대한 태도는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역시 요게 시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완장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혹은 완장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 부분을 찾으세요. 라는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고요. 교과서 읽는 중 활동은 읽으면서 확인하면 되고 앞부분으로 봅시다. 땅 투기에 성공한 최 사장이 저수지 관리를 종술에게 맡겼습니다. 땅 투기로 졸부가 된 최 사장이 이공리의 판금, 저수지의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든 후 이장 익삼을 통해 알게 된 동네 건달 임종술에게 저수지 감시원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어머, 종술이가 이제부터 뭐 하게 될 것이다? 완장을 차게 될 것이다. 사람이 운수 분길이어서 잠깐 이런 총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씹벅들 보지 마시오. 대수롭게 보지 마시오. 에이 여보시오, 저수지 감시가 뭐요? 감시가 내게 개우 5만 원짜리 머슴 푼수백이 안 되는 거 같소? 나 임종술이 이래봬도 왕년에는 사장님 소리까지 들어본 사람이요. 라면서 사실은 사장님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허풍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크크크 웃길 수가 있겠지. 해학적인 거죠. 감시원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5만 원 준다고 했더니 그깟 5만 원에 나 그런 감시직 못하겠다.
그것은 공연한 허풍이 아닌 사실이었었다. 동대문 시장 바닥에 처음으로 목판 시작해서 나중에 포장마차 할 때 마지막으로 양키 물건에 손을 대기까지 종술은 그를 상대하는 사람으로부터 좋든 나쁘던 간에 좌우간 사장님 소리를 곧잘 듣곤 했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사장님은 아니지. 딸 하나 낳아놓고는 호남 지방의 야산 개발 사업 한창일 무렵 마을에 가끔 나타나던 측량기사 보조원인지도 하고 눈이 맞아 달아버린 마누라까지도 처음에는 자기를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식도 안 올리고 살림부터 차린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그가 단골로 돌아다니고 있던 맥주홀이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나는 그런 관리직 하지 않을 건데 라면서 저수지를 거부하고 있다. 최 사장이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작정 화를 낼 일만은 아니네. 사람이 과거가 어째쓸망정. 시방은 사세에 따를 줄도 알아야지. 세상 살펴 따라야지. 너 지금 일 없이 백수자냐? 장차 또 늘품 앞으로 좋게 나타날 일이 생기는 법이지 안 그런가? 이거 하다 보면 좋은 일 생겨. 한번 잘 생각해 보소. 지칠 줄 모르는 최 사장의 끈기에 힘입어 익삼씨도 다시 설득에 나섰다. 내가 자네라면은 이왕 낚시질 하는 김에 비단 잉어에다가 월급 봉투를 암양해서 잘 받아서 한목에 같이 낚아 올리겠네. 너 관리인 하면서 낚시도 하고 월급도 받고 그러면 되지 않냐? 삽자루 들고 땅뜨기 하는 배는 아니고 그냥 소일 삼아서 감시원 완장 차고 물 가장자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라고? 완장 준다고? 그렇다. 완장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이 순식간에 종술의 흥분한 머리를 무섭게 때려서 갑자기 멍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면서 종수리의 심리와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말이 되었죠. 팔에다 차는 그 완장 말입니까? 종술의 천지스러운 질문에 최 사장은 또다시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터뜨렸다. 아유 이 사람아 팔 완장 말고 기저구먼치로 사타구니에다가 차는 완장이라도 받는가? 제대로 된 완장 준다고. 완장 왼쪽 팔에다가 끼고 다니는 그 완장 말이야 라는 것들. 옆에 읽기 중 활동. 종술이 완장이라는 말을 듣고 저수지 감사원직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했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거부하고 있다가 이제 수락할 거예요. 한때는 자신이 사장님 소리 들었다며 감시원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가 부탁하는 최 사장과 익삼에게 화를 내며 거절했는데 완장이라는 말을 듣고 흥분해서 멍해집니다. 괜찮나요? 완장이란 말 한마디에 허망하게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 방관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46쪽. 본래 잽싼데가 있는 최 사장이었다. 눈치가 있어요. 소설에서의 요 정도면 직접 제시라고 봐도 되겠죠? 직접 제시. 그는 우연히 튀어나온 완장이라는 말에 놀랍게 민감하게 보이는 종술의 허점을 간파하고는 쥐란 놈이 곶감벽에 구멍을 뚫듯 야금야금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약삭빠른 성격이 나와 있고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은 간접 제시지. 종술이 자네가 원한다면 하얀 완장에다가 빨간 글씨로 그냥 강렬하게 감시원이라고 크게 써가지고 못 들어주게 채워줄 작정이네. 고단했던 생애를 통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숱한 완장들의 기억이, 이 완장들의 기억은 자신의 아버지하고 연결되어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하지만 나쁜 기억이 훨씬 더 크겠죠. 종수리한테의 완장은 뭐의 동의어예요? 권력의 동의어예요. 뇌리를 스쳤다. 완장의 나라, 완장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완장의 역사가 너울거리는 치맛자락의 한 끝을 슬쩍 벌려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한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표현 너무 재밌다. 시장 경비나 방범들의 눈을 피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판을 들고 이 골목 저 골목 쫓겨다니던 시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뭐다 해서 걸핏하면 포장마차 걸려오는 시비와 단속들, 암거래 조직에 끼어들어 미군 부대나 양색시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건을 상인들로부터 중개하던 시절이라고 하면서 종수리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똑같이 전매법과 관세법 위반 전만으로 하는 다른 조직과의 피나는 세력 다툼 끝에 상대편의 밀고가 뒤가 구린 미제 컬러 텔레비전을 운반하다 체포되어 특정 범죄 가중처벌을 몸으로 받던 시절이라면서 여기까지 과거를 요약해주고 있지.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로 돈 벌어보려고 몸부림치던 그의 앞에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었다.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었다. 아, 완장에 너무 많이 당했었어요. 완장 때문에 녹아나는 건 늘 제 쪽이었다. 종수리는 생각을 하죠. 난 지금까지 완장 때문에 자꾸 피해만 보고 있었었어. 그런데 제각기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숱한 완장에 그간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왔던가. 다른 한편으론 그 완장을 얼마나 선망해 왔던가 라면서 종수리는 완장에 대해 분노도 하면서 동시에 선망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완장을 나한테 채워준다고 눈 돌아가는 소식인 거지. 완장이란 말 한마디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종술은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요 문장 잘 기억해 두세요. 아들한테서 저수지 감시원으로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육순이 내일 모레인 우남댁은 엄마죠. 3년 묵은 채중이 내려가는 상쾌함을 맛보았다. 아들이 취직했다고 동네 강부잣집 유채밥 날품으로 웃걸음을 주고 오는 길인데 쌓이고 쌓인 하루의 피곤이 말끔히 가시는 기분이었다. 월급 5만 원은 많고 적음이 아니야. 엄마는 굉장히 성격이 소박해요. 삭신이 뒤틀리지 않는 한 늙어 죽는 날까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손녀 하나 있는 것 자기 손으로 거두기로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손녀에 대해서 헌신적이네요. 무보수로 일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었다. 문제는 사람의 됨됨이에 있었다. 여기까지만 봐도 어떡해요. 완장질을 하게 될 종수리와 엄마 우남댁은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슬금슬금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팔다리 나무랄 데 없이 멀쩡한 장정이 반거충이로 펀둥펀둥 먹고 대학 다니면서 사시장철 1년 내내 말썽이나 질러놓는 통에 동네 안에서 그나마 밥줄 이어나가기도 차츰 부끄러워지는 판국이었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먹고 대학, 먹고 놀고 대고 있어. 말썽이나 질러 쌓고 있지. 해학적인 표현. 남들한테 손가락질만 안 받고 살아도 감지덕지 황공할 지경인데 우와 취직까지 했대. 망나니 외아들한테 30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효도인 셈이었었다. 취직은 상쾌함과 효도를 받는다고. 지지리도 호러미에 속을 썩여오던 자식이 아니었던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종수리에게 있어서의 완장의 의미를 볼게요. 선만과 동경의 대상인 동시에 한과 분노의 대상이었었죠. 왜? 그동안 종수리한테 그 완장을 찾던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었지. 하지만 자신이 완장을 찬다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선망했고 권력에 의해 억압받은 경험을 권력으로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어서 권력에 대한 욕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완장에 지독실이 당했었던 종수리 입장에선 저 완장 너무 차고 싶을 거예요. 내가 뭐 그건 뭐저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야. 시작해 봅시다. 슬슬 바람 쐬기 겸 대복격이나 대복부독이나 물이나 좀 채워올까? 어머니가 느끼는 기쁨이 여간 큰 것이 아닌 줄 익히 아는지라 종술은 그 기쁨이 배가 될 요령으로 대수롭지 않은 척 무심히 짓거림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냥 가가지고 그냥 물이나 채워오지 뭐. 그러나 우남댁의 귀에는 그 말이 결코 무심스럽게 들리지 않았다. 결국 애당초 의도했던 그대로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만 셈이었었다. 엄마가 엄청 놀래요. 자,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 극적인 효과라는 건 종수리가 노린 극적인 효과는 엄마를 기쁘게 만드는 거였지만 이 다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남댁에 나타난 극적인 효과는 경악하는 거죠. 왜? 엄마는 완장 너무 싫어하고 무섭거든. 뭐? 완장! 이 요짝 왼팔에다가 감시원 완장을 척하니 두르고 순실을 돌기로 했구만요. 그만 몸땡이로 단속 나서면 권위가 없어서 낚시꾼들이 시비 보고 그냥 가볍게 보고 말을 잘 안 들어먹으니까요. 그제서야 종술은 자라 콧구멍 벌렁거리며 매기 주둥이를 희주적거려가면서 구태여 자랑스러움을 감추려고 하지 못했었다. 엄마가 경악을 했지만 그 경악한 거를 이유에 대해서 혹은 엄마가 경악했다라는 그 자체를 몰라 종술이 어때요? 어리숙해요. 여기가 또 해학적 표현이지. 자랑스러움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오메 시상이나 네가 완장을 다 둘러야. 고가놈의 쇠고랑 채울 권한도 없고 그냥 명예뿐인데요. 뭐 하면서 겸손한 척하지만 목에 힘 엄청 들어가 있지.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우남댁은 놀래서 눈앞이 다 캄캄해져 왔다. 처음 맛본 기쁨, 종술이 자식의 취직, 이 마을 회관역 공동수도 푼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나중에 느낀 놀라움은 널금 저수지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이다. 나중에 느낀 놀라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마 입장에선 공포야. 도대체 이 노릇을 어찌 옳단 말이냐. 야, 너 그거 안 두르고 감시원 할 수 없겠냐? 당치도 않은 말씀이었다. 순전히 완장의 매력 한 가지에 이끌려 맡기로 한 감시원이다. 그런데 그걸 두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들더러 그냥 언제까지 개망나니 먹고 대학생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란 이야기와 마찬가지였다. 아유 참 엄니도 동네에서 사람 대접 적게 받고 살라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도 영 못마땅하여. 돌아가신 양반 생각나서 안 그러냐 라면서 종술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죠. 언제 6.25 때 완장 때문에 돌아가셨죠. 내용 확인 문제. 아하, 알죠? 숙제. 다음 페이지. 우남댁과 6.25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얘네들도 한번 읽어 놓으셔야 합니다. 대신 밑에 나와 있는 완장의 시대적 상황은 확인을 좀 같이 해보죠. 일제강점 말 종술의 아버지가 공출로 인해 곡식을 모두 빼앗기고 불구가 될 정도로 고문을 받고요. 해방돼서 자작농이 되고 6.25 전쟁 때 이웃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스토리 확인하셔서 알겠지만 우남댁과 6.25 전쟁, 우남댁은 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는 권력욕과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파멸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완장 역시 파멸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서 완전 공포 그 자체이겠지. 그러면서 생각하겠지. 아버지와 아들 놈들이 그냥 둘이 똑같이 그냥 완장이라고 하면 환장한다고. 아버지 말이 나오는 바람에 종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심정을 대강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완장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것도 다 지 핏줄인갑다. 응? 그 완장하고 이 완장은 엄연히 성질부터가 다르단 말이오. 홧김에 종술은 또 목리, 심술을 부리고 말았다. 새 출발이 약속된 날, 출근 날이겠죠. 삼삼한 기분에 걸맞게 모처럼 어머니 앞에서 고분고분 태도를 보이고자 작정을 한 바 있으나 캐캐묵은 생각, 과거에 아버지 외에 얽혀 있었던 사건으로 아들의 흥을 산산조각 내는 데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알았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언제는 네가 이 애미 말 듣고 일판 꾸미는 자식이느냐? 늘상 하던 버릇으로 눈자위가 또 허옇게 뒤집어진 아들. 승질 꼬라지 부리고 있죠. 종술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음 간접 제시. 우남댁은 황망히 막설을 했다. 됐어. 그만둬. 관둬. 이어지는 부분은 완장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는 우남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생을 통해서 우남댁이 맨 처음 그 완장하고 맞닥뜨린 것은 외정 말기의 남원이었었다. 일제강점기. 그 전에도 더러 완장을 구경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그렇게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줄은 겪어보고 난 그 무렵에야 뼈저리 절감할 수가 있었다. 일본군 헌병들이었다. 그들이 차고 다니는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로 헌병이라고 쓰여져 있는 완장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헌병들, 외놈들은 이러한 완장을 들고 뭐 했겠어요? 무기를 들고 다니며 우리 민족을 억압하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겠지. 일생을 통해 우남댁이 맨 처음 완장하고 맞닥뜨린 기억은 공포죠. 식구들의 1년 양식을 공출로 거저 빼앗길 수 없다며 남편은 쓰지 않고 비워두었던 건너방의 구들장 밑으로 깊이 굴을 파고 벼를 감춰 두었는데 누군가의 고자질로 발각이 돼서 곡식은 압수당하고 우남댁은 남편과 함께 헌병대에 들려갔고요. 그래도 여자의 몸이라 귀싸대기 몇 대 맞고 구둣발에 몇 번 걷어차인 다음 풀려날 수 있었으나 남편은 그게 아니었지. 해마다 얻은 소출로부와 감춘나락이 그것뿐일 뿐이 없다며 다른 것도 되라고 계속 족치는 바람에 아주 혼쭐을 당했다. 크게 당했네. 콧구멍으로 고춧가루도 마시고 꽁꽁 묶인 다리 사이에 끼운 강목으로 주리도 틀리고 와 외놈들 쌀 좀 숨겼다고 그냥 고문하고 있어. 누가 헌병대의 밀정인지 알게 되었다. 다름 아닌 박가였었다. 이 박가한테 나중에 해코지를 하고 다시 박가가 해코지를 또 하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죠. 전에 언젠가 몹시 가뭄이 들었던 해에 박가하고 험악하게 물고 싸움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가의 허벅지를 삼날로 찍어서 싸움을 끝냈었다. 종수리 아버지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네. 며칠간의 닭달질로 남편은 초벌 죽음이 되어 헌병대에서 경찰대로 넘겨졌다. 경찰에서 구류를 산 다음 거의 한 달 만에 풀려났다. 진짜 죽다 살아난 거지. 헌병대에서 손가락 사이에 굵은 막대기 끼우고 비트는 고문을 받아 남편은 오른손에 불구가 되었다. 그 때문에 남편은 박가한테 더욱 이를 갈았다. 내가 언젠가 힘을 가지게 되면 박가 네 놈부터 족쳐주겠어. 복수심에 불타는 남편을 우남댁은 극구 말렸다. 완장찬 일본군 헌병이라면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졌기 때문이다. 특히 헌병대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는 조선 사람들이 같은 조선 사람들한테 심하게 굴었는데 동족끼리 짓밟는 비극적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우남댁은 그들이 일본 헌병 앞에서 꼼짝 못하고 손발처럼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걸 보았기 때문에 잠시 정지. 우남댁은 완장의 피해자죠. 하지만 남편은 완장의 가해자가 되고 그러면서 불행의 시작이지. 아, 완장은 내 인생에서 공포 그 자체야. 완장찬 아들을 떠올리며 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세상에 아들도 아무리 먹고 대학의 대학생이지만 남편과 같이 불행할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죠. 암튼 완장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 컸던 것이다. 해방이 되자 남편은 눈에 불을 켜고 박가를 잡으러 다녔다. 그러나 박가는 어느 구멍으로 숨었는지 종적이 묘연했다. 우남댁은 제때에 알아서 몸을 피해준 박가에게 차라리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왜? 내 남편이 사람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았으니까. 해방을 맞아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도 우남댁의 뇌리에선 완장의 악몽이 떠나지 않았다. 우남댁은 여전히 완장이란 물건을 절대적인 권세의 상징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오지게 한번 당했으니까 아, 저 완장 차면 너무 무서워. 이 기억이 뇌리에 콱 박혀 있는 거죠.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남편이 꾀하고자 하는 피해 보복은 남편을 또 다른 완장에게 내맡기는 결과가 된 것 같았고 그것은 곧바로 한 집안의 운명을 좌우할 새로운 불행이 될 것만 같았다. 이 소설에서의 제일 현명하고 앞날을 예상할 수 있는 게 우남댁이에요. 첫 아들하고 4살 터울로 우남댁은 둘째 아들 종수리를 얻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을 낳았으니까 우남댁은 임시 가문의 며느리로서 이제 구실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건방진 생각인가를 깨달으며 자신의 자발머리 없음, 참을성이 없음을 금방 후회했다. 아들, 딸 둘 낳았으니까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아니야. 그렇게 안심하면 안 돼. 인생이라는 게. 자신의 행복한 처지를 시샘하는 어떠한 강력한 힘이 있을 것 같아서 뭐겠어요? 불행이지, 불행. 늘 자식 자랑을 삼가고 스스로 근신하는 생활을 했다. 다행히도 남편은 마음먹고 불구에 오른손일망정 열심히 놀려 자작농으로서의 살림을 실속 있게 꾸려나갔다. 적어도 6.25 터지기 전까지 집안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6.25 사변, 이때 이후로 남편이 변하죠. 그것은 두 번 다시 떠올리기 끔찍한 체험이었다. 우남댁한테 소중한 것의 전부를 말짱 휩쓸어 가버렸다. 완장과 함께 찾아와서 완장과 함께 물러간 우남댁의 6.25는 그것이 한 번 떠오를 때마다 침을 3번 뱉고 땅을 구르지 않을 만큼 엄청난 재앙 그 자체였다. 6.25 사변으로 인해서 완장과 다시 얽히게 되고 완장과 얽히게 된 것은 재앙이죠. 그때의 기억을 또다시 되살리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우남댁에 없었다. 라면서 앞부분에 완장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우남댁 기억 1은 일제강점기, 2는 6.25 전쟁이었습니다.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완장을 차지하려는 종수리의 심리는 뭐예요? 보상심리지. 권력을 휘두르고 보고 싶어 해요. 나중에 완장을 차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쫓겨나고요. 이 소설은 전라남도 방언을 사용하고 있고요. 향토적 분위기, 사실성, 현장감, 해악성을 드러내는 효과를 주고 있다. 외워놓으셔야 되겠죠. 밑에 남편이 꾀하고자 하는 피해 보복은 헌병들한테 겪은 것처럼 똑같이 완장 차고 박가에게 보복하려고 하겠지. 다음 450페이지 볼게요. 학습활동 2페이지만 더 하면 됩니다. 종수리, 과거에는 단속당했죠. 그래서 한을 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선망받고 싶기도 하고 이제는 감시하는 완장차게 되었죠. 그 위력에 빠져들 거예요. 반면에 엄마 종암댁은요. 외정시대 때 당했죠. 6.25 때도 또 당했고 가족이 불행해졌다라고 생각하며 완장이라고 하면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 현재는 아들을 보면서 과거 기억을 떠올리고 아들도 완장에 취해서 저짓거리 하고 다니다가 큰일 날 텐데 불안해합니다. 2번 시대적 상황과 연결지어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완장의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요? 비판하는 세태는 뭘까? 80년대와 바탕으로 파악해 봅시다. 완장의 상징적인 의미는 권력이다. 완장을 찬 사람은 권력을 쥔 사람으로 그들이 얻게 된 권력으로 타인을 억압하는 폭력성을 지닌다. 완장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겪은 사람도 권력을 얻어 남들과 다르게 우위에 서고 싶어 하며 더 강한 권력을 원하게 된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세태는 완장에 집착하는 한 인물을 통해 권력이란 무엇인지, 그 남용이 가져오는 폐해가 뭔지 풍자합니다. 작은 권력을 대리인에게 나눠주고 진짜 권력을 휘두르는 상층 권력자의 횡포를 비판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독재시대까지 다가오는 부조리한 권력과 과도한 권력에 대한 집착을 경계합니다. 완장과 연관되어 통용되는 다음 뜻을 보고 완장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완장병에 걸렸어.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해. 완장질하고 있어. 횡포 부립니다. 완장문학이라는 것은 권위의식이나 특권의식에 만연해 있는 사람들의 문화. 오늘날에는 언론 매체나 정치권에서 완장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이제 대선 기간이라서 막 후보들 나오고 있는데 지나치게 뭐라 그러지? 그런 거 받는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죠. 너는 왜 우산을 네가 안 들고 다니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고.
어디가 있냐? 잘못된 권력에 대해 비판하는 소설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라는 것들. 의전. 다음은 이 글을 쓴 작가의 일부분입니다. 문학사적 전통을 연구해 봅시다. 만약 독자들 가운데 이 작품을 읽고 어느 정도 재미라고 느낀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이 작가의 계산된 의도에 따른 재미라기보다는 우리네 시골 사람들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 민족 특유의 해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었어요? 네! 그거 우리 민족 특유의 해악성을 표현해서 그래요. 쓰고 싶은 동안 줄곧 의식했던 것이 바로 그 해악성이다. 우리 고전 문학 속 곳곳에서 보배처럼 빛나던 최만식 선생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거의 끊기다시피 한 우리 문학의 해학적 전통을 나를 내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저 이 소설을 해학성을 느끼게 쓰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라고 451페이지 인물의 말과 서술자의 말 중에서 해학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부분을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 이러한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꼭 확인해야 되겠고 시험 문제를 내라 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낼 것 같아요. 펀등펀등 먹고대학 자라 콧구멍처럼 벌렁벌렁 가면서 매기 주둥이 희죽거려 가면서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려고 했다. 거길 공격할 거야 최 사장. 쥐라는 놈이 곡간벽에 구멍 뚫듯 거기에 집중해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해학적 표현과 문체다라는 것들.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내기도 하고요. 주제의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고 4번 이 단원에서 학습한 서사문학의 중심들 어쩌고 저쩌고 요건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일단 대기 그래도 읽어는 보시라. 숙제는요 455쪽까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 문제 455쪽까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완장과 연결되어 있는 지문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작품에서 만날게요. 안녕.